오늘 삼성전자 웬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루셨나요? 아, 이거는 이제 시장을 다루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이고, 이게 보면 확연히 지난주하고 월만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이 결이 많이 다를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엔비디아가 왜 다시 $1150까지 올라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건 이제 6월 달에 큰 그림이 되는 거고, 아마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주가를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거사마다 보는 게 다른데, 삼성전자는 관종에서 뺐다.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보니까 24년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일부 리포터이기도 합니다만 2,850까지 보고 원화 환율은 1,400원대, 중요 섹터는 보니까 자동차, 은행, IT, 필수 소비재인데 IT에는 하이닉스 이렇게 넣어놨고 삼성은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뭐 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거고 제가 오늘 타이틀은 외국인 삼성전자 매도 진정된다인데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삼성전자 52,000원부터 지금 84,000원까지 그러니까 기간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긴축 발작으로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 2150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수급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파동이 많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일중 매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밑에가 매도가 들은 건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매수 매도하는 평균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 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뭐 300만 주니까 만약에 8만 원으로 잡으면 2,400억 정도 전후되는 거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아주 이런 그래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뾰족한 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상속세 블락트리시였고 그걸 떠나서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이런 거 500만 주를 넘어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일시적이나 패시브 같은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연말에 이제 많이 빠질 때는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사우디 아람코의 추가적인 IPO가 이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수급은 핵심은 뭐냐면 어제부터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만은 매도세는 진정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한 월화수목금 그때 보면 계속 600만 주씩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분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파업을 한다. 그거는 뉴스로 나온 건데 검증된 뉴스로 거지. 나왔지만 그거를 계속 주가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 네, 삼성전자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1위고 낸드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가 되는 거고 대략 컴퓨터 하락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 때 3월 달까지 낸드 쪽이 좋았던 것은 PC 세트 업체들이 선주문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지나치게 HBM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분석을 하이닉스랑 같이 한다는데 삼성전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석에 대한 접근법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 비즈니스를 떠나가지고 수급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특정 기업의 주가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딱 보니까 확실히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 급등을 올리는 많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지나친 매도 스탠스는 진정될 확률이 높은데 그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모건 스탠리 그 친구들은 삼성전자란 바스켓에서 매매하는 친구들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시가총이 1위잖아요. 네. 그럼 코리아의 비중을 높이고 내리는 건데 밤새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4.3m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표가 나빠서 떨어졌어요. 네. ISM 제조업지수가 나빠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성전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번에 잠깐 발작하면서 지난주에 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팔 때도 외부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이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때 외국인 매도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 저점을 논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국채금리가 지표가 나빠서 떨어졌지만은 중요한 건 지표가 나빠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온 힘 자체는 전고점 돌파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권 딜러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딜러도 차트를 봅니다. 매크로 지표도 보지만은 그러면 이제 다음 이벤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6일날 22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12일날 물가지표가 발표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6일날 22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휴장이고 금요일 아침이고
10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CPI 발표가 영향이 미치는 거는 FOMC 결과가 나오는 13일 새벽과 결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또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5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딱 6월 13일이 되게 되면 그때 목요일까지 가게 되면 하나의 국채금리 가파른 급락에 대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일주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진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 환율까지 우호적이기 때문에. 근데 환율은 이제 거의 채권금리랑 같이 움직이는데 어제 밤새 DXY가 10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계산적으로 137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 명분은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해가지고 시계열은 아니라 코스피를 빨간색 외국이 원화 환율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보면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보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동행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뭐 환율이 올라갈 때 뭐 지수가 올라간다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여거의 상계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환율이고 코스피 지수고 외국인 수급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 자체가 정시 우호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는 진정된다. 끝. 아,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장중의 흐름을 보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가 3%대 급등이 이미 나와 있는 시점이 외국인의 매수가 50만 주 전후? 그러니까 많이 안 샀을 때였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빈집인가 보다. 매도만 하지 않으면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탁 튈 수 있는 네. 빈집 구간인가? 이런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 3%대에서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또 계속 매수를 해줬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영상을 이제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란 이야기냐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 저작권 있는 영상 틀지 마요. 아니요, 저 지금 에지 테스트가 안 돼서 네이버 정권으로 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는 안 빠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시장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지지력이 강화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는 개인 투자가의 투자 목표와 비중과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안 사고는 사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판다고 했으면은 안 판다는 말은 조금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300만 주, 500만 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가 하방 경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쟁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뭐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7만 전 뭐 깰까 불안했잖아요.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투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매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급등합니까? 그렇게 여쭤보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최소한 6월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여기가 저점입니다. 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자금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야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5월 한 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5월 달에 월간 외국인 코스피가 매도로 전환했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진정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변곡을 돌릴 수 있는 하나 이벤트가 정확히는 놓고 보면 6월 20일은 지나가는 이벤트고 진짜 이벤트는 동시 만기 물가지표 FOMC 금리까지 결치는 6월 13일에 모든 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로운 변곡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변동성이 되게 무난하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해서 주식하기 돈 벌기 좋은 자입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강세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5월 한 2주차 정도의 어떤 극한 외국인 매도로 인한 시장의 어떤 삼성의 약세라든지 지수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다. 예, 그걸 이제 큰 틀 관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완충작용이 생기는구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들 7만 5천 원 아래, 그러니까 7만 3, 4천 원 이때는 그냥 위험하지 않은 사볼 만한 가격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여튼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신 주주분들이 워낙 지금 마음속 고통을 하이닉스 대비해서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투자를 하다 보면 하이닉스를 접근하는 주주분과 삼성의 축구 주주분이 다른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아마 성향이 좀 공격적이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것도 좀 네, 있긴 맞습니다. 할 거예요. 네. 네.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뭐 진짜 부도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 나왔었으니까. 자,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지금 사야 될 때라고요? 코스닥은 사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을 산다는 것은 결국 코스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설명해 봐 주세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으로 안정화되는 그림으로 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월봉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데이터는 한 대략 14년에서 10년 정도로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건 제가 그냥 가끔 하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가를 투자하다 보면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글로 잘 적어놨는데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830이란 830, 840 지금 어떤 자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2붐으로 한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건 2017년이죠. 1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 갈 때가 2004년부터 2007년인데 그리고 10년의 오랜 기간을 좀 행보를 하다가 2017년도에 한번 뛰게 되는데 이 자리가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830포인트를 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한 650인데 이거는 짜 맞춘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론적으로 지나왔지만 650이란 자리가 과거 한 지금 현재 보는 10년 동안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이 2018년 그렇게 트럼프와 제 느낌은 2018년도의 10월 달은 2008년의 10월 달보다 더 했었거든요. 이때 대부분 여의도 날라갔고 뉴질랜드 주식 벌어서 돈 벌어 가실 분들 다 귀국했습니다. 주변에. 그만큼 이제 폭발적인 이제 데미지가 있었던 게 2018년도 10월 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어쩐 뭐 저저저 해봤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결과를 갖자면 최근 한 8년 동안의 코스닥 증시의 출발점은 밴드 하나 650.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도 미국 금리 긴축을 내서 최저점을 찍었던 22년도 9월 10월 달의 저점이 650.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약세장 강세장의 기준인 저점 기준점 대비해서 10, 20, 30으로 퍼센테이지 계산해 봤더니 845, 즉 약간의 애누린이 있어요. 830이든 45든 요 포인트가 거의 30% 그러니까 강세장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건 이제 짜 맞춘 거고 네. 제가 이제 약장사 하려고 근데 420인데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 최저점 이게 3월 20 며칠인데 이게 419잖아요. 네. 곱하기 1을 하면 820이 나옵니다. 840이. 그러니까 쫙쫙쫙쫙쫙 하니까 아이고 최근 4년 기준으로 보니까 허리가 845. 그러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830이든 845 정도 되는 그림에서는 이거는 매수입니다. 예. 근데 참 많은이 아니고 의의가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분들 가운데서 지수를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이 있고 코스닥 네. 쪽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코스닥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결국 코스닥 지수를 많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이게 오르지 않는 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새 상황이 네. 이게 과연 많이 오를 수 있겠냐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는 2차 전지가 가야 코스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이제 중심값이니까 만약에 제가 650선 전후나 700선 전후였다면 입에 거품을 물 건데 네. 거품을 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심선 분석에 의하면 800선 전후에서 830 전후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지수 변동성은 나쁘지 않은 거고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거는 보통 지수 기준으로 10%를 보기 때문에 지수로 보면 80포인트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포인트라는 건 실제로 놓고 봤을 때 이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티커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수익을 보는 그림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을 쫙 보면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것 같은데 보통 233740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 지수 기준으로 1개월 내에 한 10%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 환산하게 되면 8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요. 830 정도에는 900 정도를 1개월 내에 갈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233740입니다. 이거는 장기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쁘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꼭 안 가도 어느 정도 다른 애들이 커버되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은 이게 20%가 넘어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35%가 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하나, 둘, 한 8%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네, 시총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HLB 혼자서 상한가 치도 코스닥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복제를 할 때, 이거를 150개를 복제를 하면서 이 지수로 구성된 코스닥 150 지수 자체를 또 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알테오젠이든 리동공업이 튀어버리면은 이 친구는 바로 배수로 튀어버립니다. 네.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거를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보면 배터리가 두 개가 하나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에코프로 BM을 칠을 하지 않고 에코프로만 칠을 한 이유는 약간은 들어온 힘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다르냐고 이야기 드렸냐면 에코프로 BM은 거의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파워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좀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커버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는 없습니다. 네.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그 차이가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있죠. 환율, 국채금리 이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 틀을 가지고 만약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보시면 오히려 코스닥 성장주들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분석을 해보면 리동호흡이 있을 거고요. 밑에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동진 세미캠 있죠. HPSP 요거는 뺐습니다. 요거는 뺐고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요 정도 여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다 잘잘잘잘 해요. 1%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섹터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을 내가 상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6월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를 1순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제약바이오는 굳이 제가 어떤 종목이 될 그건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HLB와 알테오젠의 재료가 다르고 셀트리온 제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삼천대한 제약은 다 다릅니다. 재료가. 근데 일정 관에서 워낙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6월 달에 한 6개 정도의 제약 바이오 이벤트가 있어요. 어제 갑자기 움직였던 오스트코텍이나 유한양행도 이제 뭐 기사 내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지만은 만약에 본다면 지금 세장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ADC 이중항체 쪽이 워낙 안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뷰티 쪽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지금은 밖에 좀 많이 있는데 뷰티라는 게 보면 실리콘투가 어쨌든 13위까지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3위예요. 그리고 나면 뷰티로 가면 클래시스가 10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바깥쪽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선 순위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힘을 놓고 보면 확실히 캐스터 쪽은 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극재를 말하는 거고 네. 지금은 보면 차세대 소재나 장비 쪽으로 먼저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개별 재료들도 있습니다. 어제 뭐 윤승엽 씨 같은 경우도 계속 믹싱 장비 관련해서 수주가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쪽은 약간은 차세대 소재 장비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놨지만은 정확히 놓고 보면 PNT 급등해서 아이디어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좀 탄탄하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이게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그러니까 생산 시기의 문제일 뿐 그거 자체가 이제 메탈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이제 소재 장비 쪽이 좀 많은 거고요. 네. 차세대 소재도 메탈 가격에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근데 말씀하신 거에는 2차 전지주가 그럼 상승을 하지 못한다 해도 지금 당장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쪽이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면 6월 달에 2차 전지주가 횡보한다라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2차 전지주가 좀 더 지금처럼 빠져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한번 보시면 아마 반도체로 4월달, 5월달 수익 낸 분이 확률이 거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어제 밤새 지구에 컴퓨테크 2024에서 여러 가지 가속기 AI가 나와도 관련 만약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원래 리노공업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쉽게 말해서 거의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분들이 왜 가는지가 모를 정도로 움직이는 게 주가의 관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약간은 5월달, 6월달은 다시 실적을 발표할 7달까지는 거의 공정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변화하면 그럼 2차 전지주들이 아직은 이제 실적이 지금도 좀 안 좋잖아요. 네. 도대체 이제 이 바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왔거든. 이 바닥을 언제쯤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아무래도 검투세 이슈라든지 공매도 이슈가 2차전지가 다른 섹터보다 많이 눌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가스공사 상한가처럼 그 공매도 쇼크본 나오니까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종목들은 지난해 11월 달 6일 저주가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용을 써도 공매도 금지나 검투세 이슈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언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확인하게 되는데 최근 4월 달, 5월 달 나와 있는 양극재 수출 물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2분기에 바닥 찍었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바닥은 찍었는데 센티멘털에 대한 바닥이 안 찍는 거죠. 끝입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뭐 조만간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봉 선생님의 그 희망에 찬 그 화이팅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막연한 희망보다 이거는 기관들의 셀 사이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더 말하면 화가 나서 자정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네.